1529년 5월 술탄은 네 번째로 유럽을 정벌하러 출발하였습니다. 두 달에 걸쳐 진군한 끝에 베오그라드에 도착하였고 야노시 서플러이가 술탄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술탄은 여기서 서플러이를 헝가리의 국왕으로 임명하였죠. 그리고 3일 후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빈을 함락시켜야 됐기 때문에 술탄은 12만 명의 병력과 군용 낙타 2만 8천 마리를 이끌고 곧장 빈으로 진군하였습니다. 포위된 빈의 군대는 병력 2만과 대포 72문이 전부였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을 항상 외면했던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국들도 이번에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동생 페르디난트를 버린다면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카르로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스만 제국의 공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내린 비는 술탄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공격한 지 한 달이 지나 보급 물자가 바닥나자 어쩔 수 없이 술탄은 퇴각을 명령했고 빈에 대한 1차 원정은 그렇게 실패하였습니다. 대량의 식량과 무거운 대포와 포탄까지 운반하며 동방에서 유럽까지 긴 거리를 원정해야 했던 것과 추운 날씨가 원정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오스만 군대가 빈에 도착한 10월에는 눈이 많이 와서 전투를 벌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32년 4월이 되었고 술탄은 다시 한번 빈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원정보다 훨씬 많은 총 전투병력 20만의 병력을 데리고 카르로세를 찾아갔죠. 하지만 지난 원정 이후 이미 재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던 빈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은 빈 남동부 100킬로의 쾌세그 요새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작 800명의 병력으로 이 요새를 지킨 장수는 니콜라 유리지치였습니다. 그는 신성로마 제국의 사절단으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쾌세그 요새는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포위 16일째가 되면 포탄이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었고 대제사장 이브라임의 항복 요구에 따라 유리지치는 쾌세그 요새를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쾌세그 요새에 대한 포위 공격이 오스만 제국의 군 병력 손실을 가져와 술탄은 결국 빈으로 진군하지 못하였고 남서쪽 슈타이어마르크를 공격하여 그곳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역사가들은 시파이 기병대의 기동이 용이한 슈타이어마르크로 카르로세를 유인하여 싸우려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진군했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이번 원정도 실패였습니다. 1532년 11월 원정 7개월 만에 술탄은 이스탄불로 돌아왔습니다. 두 차례의 긴 전쟁으로 인하여 신성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양국 모두 쉴 시간이 필요했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술탄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동쪽 정벌, 즉 바그다드 원정을 준비하였죠. 아버지 셀림 1세가 찰디란 전투 때 이미 눌러놓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병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파인 사파비 제국의 존재 자체가 수니파인 오스만 제국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더구나 사파비 제국 내에서 수니파가 박해당했던 것은 물론 수니파 지도자의 묘소도 훼손되었고 수니파의 사원도 시아파로 바뀌는 등 사파비 제국을 정벌할 명분은 얼마든지 있었죠. 1533년 가을 대제상 이브라임은 비틀리스로 출발하였고 이브라임이 지나는 곳마다 사파비 제국 요새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항복하거나 제국을 배신하여 싸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1534년 봄이 오자 수도 타브리즈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의 사파비 사령관들은 역시 대부분 항복하였고 사파비 제국의 샤 타흐마스프는 더욱더 동쪽으로 도망쳐서 수도 타브리즈는 그렇게 함락되었습니다. 곧 술탄이 도착하였고 술탄은 며칠 후 바그다드까지도 무혈 입성하였죠. 아이러니하지만 이번 원정에서 술탄의 군대는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악천후 그리고 운반해야 할 자신들의 대포와 싸운 것이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샤 타흐마스프의 전략은 결코 술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도망치기 전에 본인이 있던 곳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쨌든 바그다드를 정복한 술탄은 도처의 수니파의 깃발을 꽂고 사라진 수니파의 모든 흔적을 원상태로 복원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수도인 타브리즈로 돌아가 1535년을 사파비 제국의 수도 타브리즈에서 보내고 술탄은 이듬해인 1536년 1월에 이스탄불로 귀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원정은 오스만 제국에게 바그다드 정복이라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병사 3만 명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었으며 말과 낙타도 2만 2천 피를 잃는 등 손해도 많았던 원정이었습니다. 다음의 정복전쟁을 알아보기 전에 대제상 이브라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36년 3월 이브라임은 자기의 처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벽의 혈흔으로 미루어 볼 때 역사가들은
그가 술탄의 벙어리 시종들과의 싸움 끝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술탄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브라임을 죽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뿐인데 유력한 두 가지 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술탄의 아내 록셀라나가 그리스 출신으로 기독교에서 개종한 이브라임을 끔찍히도 싫어해서 그녀의 계략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만해진 이브라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술탄이 직접 지시하여 그를 살해하였다는 설입니다. 다음으로는 1538년 9월에 있었던 프레베자 해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슐레이만 대제는 술탄에 등극한 후 육상에서만 전투를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520년대부터 카르 로세는 뛰어난 해군 제독 안드레아 도리아를 앞세워 지중해를 따라 십자군 원정을 진행 중이었고, 술탄은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 하이레딘 제독을 포섭하여 이에 대항하고 있었죠. 1537년에 바르바로사의 베네치아 섬과 요새에 대한 약탈이 이어지자 교황 바오르 3세는 베네치아, 제노바, 합스부르크와 함께 신성동맹을 결성하여 대항하였고, 결국 이듬해 9월 프레베자 인근 악티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를 격파했던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르바로사는 22척의 범선과 함께 전장에 도착하였고, 늑장을 부리던 도리아는 베네치아 선박 81척과 교황의 갤리선 36척, 스페인 범선 50척을 이끌고 도착하였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로사를 중심으로 투르구투 제독의 산하포선이 우익에, 살리이 레이스가 좌익에 포진하여 베네치아 선박 2척을 침몰시키고 여러 척의 범선을 포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성동맹군은 지속하여 전투를 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아 제독은 공격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카르 로세가 자신의 함대를 온전히 보존하여 서지중해를 방어하는 데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신성동맹은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프레베자 해전은 오스만 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술탄은 그렇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죠. 1740년 7월 헝가리의 야노시 서플러이가 사망하자 페르디난트 1세는 부다페스트를 점령하고 술탄에게 특사를 보내 다시 한번 헝가리의 왕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서폴러의 아들 야노시 지그문트를 헝가리 왕과 술탄의 봉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드디어 헝가리 병합을 결심하였죠. 술탄은 다시 한번 도나우 강으로 향하였고, 그 원정길은 그냥 나들이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술탄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페르디난트 1세의 군대는 무난히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1541년 9월 술탄은 부다페스트에 입성하여 바그다드의 전 총독이었던 슐레이만 파사를 군총사령관 및 재상에 임명하고 술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 통치는 1699년 대튀르크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함에 따라 오스트리아에 반환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튀르크 전쟁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조공을 조건으로 헝가리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술탄은 1543년 4월 다시 한번 이스탄불을 떠났고 전쟁의 결과는 뻔하였죠. 술탄은 그해 7월 장엄하게 부다페스트에 입성하였고, 이번에는 도나우강을 따라 부다페스트 북부 그란과 세케슈페 헤르바르까지 점령하였습니다. 4년 후인 1547년 6월에 아드리아노플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은 헝가리에 대한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였고, 합스부르크가가 소유한 북부 및 서부 헝가리 영토에 대하여 매년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카톨릭에서 볼 때 이란과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카르 로세의 명예는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카르 로세와 슐레이만 대제의 싸움에서 가장 이득을 본 세력은 종교개혁으로 발생한 신성로마 제국 내의 개신교 제후국들이었습니다. 카르 로세는 오스만 제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신교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이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에 카르 로세가 서명하여 개신교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슐레이만 대제도 카르 로세를 견제하기 위하여 신성로마 제국 내 개신교 제후국들에게 동맹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한 번도 동맹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오스만 제국과 신성로마 제국 내 개신교 제후국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적어도 이 당시에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2편을 마치고 저는 3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